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바른사회 시민의 정치실장 이문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활성화의 포커스를 맞춰서 정치, 경제, 사회 발표를 할 것이고, 저희도 정치 파트지만 전반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떤 토론회를 가니까 전직 경제 관료셨던 분 한 분이 마침 이제 그때 토론 주제가 경제를 살리는 정치, 죽이는 정치였습니다. 그 경제 관료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경제라는 것은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이제 발전을 한다. 옆에 계시는 분이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빠진 거는 정치인도 잠을 자야 되고 공무원들이 체육대를 내야 발전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국회로 대변되는 각종 이제 규제 입법, 그 다음에 행정부로 대변되는 행정 규제를 이제 역설적으로 표현한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9대 국회를 보시면은 그 개원 초기부터 소위 말하는 이른바 경제 민주화라는 기치로 각종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이러한 법안들이 결국은 경제를 발목 잡는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는 그런 이제 국회로 기결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기업 그 순환 출자법을 보시면은 그 결론적으로 대기업의 투자를 법적으로 막아서 그 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이라든지 노동자, 투자자에게까지도 손실을 끼치고, 결론적으로 또 대기업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까지 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침으로 해서 결국에 득보는 사람은 없고 손해만 보는 그런 대표적인 경제를 죽이는 그 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9대 국회에 이러한 각종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그런 그 입법 관행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저희는 특히 이번 정치 분야에서는 그 정치실에서 그 3년 동안 그 필드에서 직접 법안 통계를 내고 어떻게 이제 그 국회가 경제를 발목 잡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4대 주요 권한이죠. 입법 권한, 일반 국정, 재정, 외교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에서 어떻게 경제를 발목 잡았고 20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점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 주요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집중을 좀 봐주시면은 사실은 그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국회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입법부이고, 입법부는 상권 분립의 한 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법부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러니까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우리나라는 또 그 119조에서는 경제 체제는 명백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해방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정말 자랑스러운 이제 나라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19대 국회에서는 이렇게 당연하게 존중되어야 될 국가 정체성이 입법부에서 훼손되는 행위들이 다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 부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적인 법들 또는 반시장적인 법들을 상당 부분 발의를 했었고, 또 20대 국회에서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과거의 국보법 위반자들이라든지 반국가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수 당선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그 공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수가 국회에서 19대처럼 그런 이제 헌법적인 입법 활동을 할 가능성이 많고, 저희는 정치실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좀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입법 활동이랄지 의정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와는 별개로 그 입법부지만은 놀라울 정도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국회가 개원하는데 그 이전에 국회법의 원구성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의 그런 각종 품위 유지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는 그 국회의 모습을 19대 때 봐왔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국가 정체성을 지킨과 동시에 법을 만들기 전에 법을 지키는 준법 국회가 되어야 됨을 좀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강론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은 그 입법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19대 국회가 지금 법안 발의 숫자를 보면 역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7,000여 건 지금 이제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그 표 1을 보시면은 그 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계류라는 게 잡혀 있습니다. 27,000건 중에서 10,000건 정도가 지금 국회에 묶여져 있고요. 이 법들은 5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운명에 처해져 있고요. 그 처리는 잘 알다시피 처리 내에서도 가결이라든지 대한반영팩이 뭐 철의 각종 여러 가지 또 분류가 있는데 가결은 15%로 저희가 역대 국회로 비교해 보니까는 가장 낮은 가결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안 발의수가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것은 그 의회가 입법부의 기능이 강화되는 측면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이런 법안의 양적인 팽창과 함께 규제 입법도 증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규제개혁위원회랑 규제학회 자료를 좀 보니까 그 규제 관련 법안이 행정 규제로 입법화된 것들이 전체 법안의 한 15% 정도 됩니다. 이게 2014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15년 규제개혁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규제 통계는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올해부터. 그래서 2014년 기준으로 행정 규제가 약 12,000개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규제 입법들과 더불어서 19대 국회 때 경제민주화라는 그런 이름으로 발의된 법들을 무수하고요. 저희 정치실에서 계속 검색해서 조사한 결과는 한 10개 정도 조사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경제를 이제 끌어내렸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라든지 신규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실효적 소멸 대상 이런 법들은 지금 실제 입법화되어서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를 보시면 저희가 이러한 그 경제민주화 입법 이외에도 경제 규제에 관련된 입법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그 1만 실적들을 일일이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결된 법안을 봐도 한 25%에서 30% 정도는 경제 규제에 관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에 관한 법들을 왜 그러면 국회에서 이렇게 많이 양산이 되는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정부 제출안과 의원안은 굉장히 차이가 있고 정부는 예를 들어서 입법 영향평가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국무회의 9단계를 거쳐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는 반면에 국회는 3단계 코스콘서들 공동 발의자만 모아서 10명만 모아서 발의를 하면 쉽게 이제 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 입법을 비롯한 각종 보여주기 입법들이 의원안을 통해서 발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부안 같은 경우에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의원안을 의회입법수단으로 발의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라든지 규제학회에서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제도적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논의가 이미 된 걸로 알고 있고요. 2013년에 이한구 의원이 의원안도 규제법 영향평가를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법안을 발표했지만 예상한 바와 같이 의원들의 반발 때문에 법안은 아마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시면 일반 국정 분야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국정감사 부분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법상으로도 국정감사 때는 이제 일반 증인을 채택할 수 있고요. 해마다 일반 증인을 300명 정도 국회가 이제 불러들이는데 16쪽의 그림 2를 보시면은 요거는 저희가 정치실에서 300명의 정인을 대상으로 일일이 이제 수비를 세웠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보시면은 전현직 기업인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협회 관계자들도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수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제 그 기업인들을 불러내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생긴 관행 중에 하나가 그 출판 기념회가 없어지고 난 뒤에 편법적인 정치 자금 그 동원 수단으로 기업 정의 채택 문제가 이제 이용되면서 여의도의 방송 기자 마련에는 블랙 마켓이 형성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을 지명을 하고 철회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 자금 협상이 있다라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정인으로 출석 채택 안 되기 위해서 무산 로비를 벌이는 그런 이제 심각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그 금천구의 어느 병원의 경영 전략 본부장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 SOS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억울하게 이제 군대 나간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인 차원의 부탁이기 때문에 중앙일보 기자를 통해서 기사화했고 다행히 이분은 이제 그 국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정치 자금 거래 수단으로 쓰이는 그 채택 제도가 악용되는 그는 또 한편의 일이고 실제로 국감장에서 이분들을 불러서 제대로 신문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수기로 다 셌지만은 거의 상당수는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거나 훈계를 듣는 정도, 그리고 실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당연히. 그렇지만은 소위 말하는 인기 없는 법안에 분류가 되어서 통과될 가능성은 적겠지만은 저희가 그 20대 국회부터는 좀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제시를 하고 개선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7쪽 재정 분야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표 3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 3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재부 자료를 좀 이용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이 2016년의 경우에는 약 390조에 이르는데 아시다시피 그 복지 분야의 예산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의원들은 복지 예산은 당연히 이제 챙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지역구 지역구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이제 예산 쪽으로 그 예산을 좀 더 챙기는 쪽으로 나가고 국방이라든지 행정 분야에서는 예산을 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 예산 심의 기일은 맞추지만은 문제가 정부에서 이제 넘어오는 안들에 있어서 그 예산안을 균형 있게 감시를 하고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매몰되고 심지어는 이러한 이제 복지 예산이 거시적으로 보면 법인세 결국은 손을 벌리는 쪽은 기업 쪽에 손을 벌리는 그런 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잘 아시다시피 예결위는 그 기본적인 복식 부기 정도는 봐야 되는 그런 이제 회계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원들 상당수가 기초적인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지금 세무 표시가 뭔지 몰라서 좀 기자한테 잡혀서 해프닝이 웃지 못한 해프닝도 벌어졌었고 그리고 1년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재정 분야에 있어서도 개선돼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데 좀 하나씩 저희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외교 분야를 보시면은 사실 그 외교가 가장 또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그 외교 분야의 보고서를 내면 가장 핫하게 반응이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보고서라든지 출장 목적을 분석을 하는 자괴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원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 대외교라고 하면 방문 외교도 있고 초청 외교도 있고 국제회의도 참석할 수 있고 그다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입법부에서 그런 국내에서 전쟁이라든지 당미단의 지역적인 문제에 다툼할 게 아니라 전 세계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WTO 산하의 온갖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 회의에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참석을 해서 견문도 넓히고 얼마나 우리가 국내적으로 규제라든지 그 지역적인 문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그런 경제 규제를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 스스로 조금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국회 출장을 좀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마무리를 짓고요. 한마디 좀 정리를 하자면
19대 국회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 이것들로 경제를 발목을 잡았다면 20대 국회는 경제 활성화라는 모토로 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좀 고쳐 나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대 국회를 앞두고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저는 반반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굉장히 좀 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가 가급적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국회가 좀 빠져야 되는 부분을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 사안이 있을 때 그것이 국회라든지 그러니까 입법부 쪽에서 직접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구조가 사실은 당초 의도와는 굉장히 거꾸로 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보여준 행태가 부산저축은행 특별법을 발의를 하거든요. 여야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공동으로 이 피해액을 정부가 대신 구제해주는 그런 법안들을 발의합니다.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업종에 대해서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원하는 행태가 점점 좀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 입법 발의가 결국은 이제 사회에 굉장히 다원화된 어떤 의견 그리고 욕구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게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국회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 이기주의를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어느 정도 선까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에서 제가 저희 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진입 규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혹은 이제 받아들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진입 규제가 이제 언제나 어디서든 나쁘다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조금 있으면 예전에 한번 칼럼 쓰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진입 규제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굉장히 범위를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좀 경쟁자들 사이 효율적으로 이제 경쟁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이 포맷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내놓은 경제 정책은 좀 저희 쪽에서 맞게 그렇게 찬성하거나 혹은 이 방향이 옳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주요 가치로 내걸었고요. 그리고 창조 경제라고 했지만 정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개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개혁이라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진입 규제 관련입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중소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재래시장, 이 전통시장을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어떤 굉장히 국가가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낮은 이유를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걸 구분을 해보면 제조업의 생산성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부분은 서비스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서비스업에 있는 진입 규제들은 전혀 지금 해소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국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이제 의료산업 같은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GDP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삼저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수가가 낮고 보험료율이 낮고 보장성이 낮은 그런 특이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효율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면에는 결국 굉장히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면 의료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진입 규제 관련해서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관심이 있던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같은 부분인데요. 이게 당초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이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이게 뭐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의도했던 결과는 나오기 어렵고요. 이렇게 이제 정부가 특정 규모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참여를 이제 제한을 하게 되면 특히 이게 이제 개방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제가 적용이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업 빠졌다고 해서 이게 중소나 중견기업이 들어오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냐, 또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정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대형마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행 국회에 걸려있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만 지금 46개 정도 걸려있는데요. 이제 외국하고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프랑스라든지 유럽 쪽에서는 이게 노동이라든지 독일적인 차원의 접근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어떤 이제 노동권이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꾸로 전통시장을 좀 육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이 제도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법적 논란 와중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한 9조 원 이상, 2조 원 이상을 계속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효과가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이거는 예산정책처에서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이 왜 죽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골목 상권이 죽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골목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소비 성향이라는 것이 진짜 원합사 부분을 선호하고 이제 가구 자체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골목이 줄어든 상황에서 골목 상권을 지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전통시장이 이렇게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색 있는 해외 전통시장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 전통시장 자체의 경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제 디자인, 친환경, 유기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해외 주요 전통시장들은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양 시장 간의 경쟁을 통해서 불필요한 전통시장을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국회에서 예를 들어 전통시장 주변 2km 내에 있는 2km 내에 접근을 제한하겠다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울시내 전통시장 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2km로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1km로 되었는데요. 2km로 제한하게 되면 사실상 전체가 이제 진입규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회에서 좀 신중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화 업종도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 기업구조조정 관련해서 조금 아까 국회 역할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또 야권에서 갑자기 이제 예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제 조건을 내본다든지 아니면 실업 대책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구조조정 자체를 좀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살을 떼가면서 피를 흘리지 말아라는 식의 그런 식의 구조조정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실업 대책이 물론 필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실업을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쌍용차 사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진주모 케이스처럼 트럼버스 사태처럼 국회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기업 구조조정이 산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안 사전 기업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들도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CJ 헬로비전하고 인수합병을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기업 결합 심사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법적 최장 기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심사를 해야 되고 이게 개별 기업에서는 굉장한 이제 합병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공정에서 지금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혀 지금 논의가 되지 않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가 한쪽에서는 선제적 기업 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 공정이나 이런 부처에서는 이미 법에 있는 원시법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구조조정법 아니면 이제 기존의 각종 공정의 이제 기업 결합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절차들도 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변화를 좀 고려를 해서 선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너무 포커스가 어떤 이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좀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규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분산분리가 되어 있고 이게 물론 이제 은산분리라고 보기 정확한데요. 분산분리라든지 굉장히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이사 제도도 잘 되어 있고 외국에 있는 제도는 뭐 대충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없는 규제들도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기업을 제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취하는 형태로 이제 금융 쪽은 그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거꾸로 물어본다면 그동안에 우리의 규제 방식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 지배 구조는 결국은 이제 주인 없는 은행 그리고 단체금융으로 대변되는 문제, 단체금융의 이 두 가지 문제를 계속 나타내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지금과 다른 좀 전향적인 형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회의 역할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국회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좀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외국과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었습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도 낮은 상황이고요.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양호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마치 대학 졸업까지 다 시킨 아이들을 대학 졸업까지 다 시킨 집안과 앞으로 지금 이제 애들이 중학생인데 이제 대학 진학,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갈 애를 둘이나 두고 있는 이 가정 형태가 굉장히 다른 그런 두 집안을 비교해야 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금 구조 같은 경우도 이미 성숙 단계로 되어 있는 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2047년부터 아마 기금이 아마 제로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사전에 좀 확보해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는 공기업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공기업이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D3 개정이라고 해서 공기업 부분을 좀 포함하는 국가 부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년부터 아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포함하면 지금도 한 GDP 한 60%를 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표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기업이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국가 사업을 사실상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외국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에서 공기업 재정 부분을 좀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금액 부분을 떠나서 공공기관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 매년 신규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신규 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기업 같은 경우는 신설될 때 기재부에서 신설 타당성 검토를 붙이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최근 5년 동안에 이 기재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공공기관이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공공기관은 전체가 이제 입법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이 67개인데 이 중에 이제 73% 정도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 법령 중에 한 60% 정도는 의원 입법으로 이제 나왔던 그래서 설립 근거가 되고 공기업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실은 의원 입법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이 결국 국가 재정에 좀 큰 무리가 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뭐 재정 문칙 이야기를 내놨고 뭐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족쇄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걱정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 문칙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게 되면 행정부의 재량이 여전히 굉장히 줄어듭니다.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금 구조조정위에서 당장 이제 추경을 할 것이냐 하는법을 개정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서 쉽게 이야기 나오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번에 그렇게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국회 법령에 따라서 의무 지출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이 있는데요. 점점 이제 재량 지출이 이제 2015년을 기준으로 재량 지출이 더 이제 의무 지출보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국가 재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할 때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함께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사회 분야를 맡고 있는 박주입니다. 네, 방금 박인환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 사실은 저희 한 3, 4년 전부터 지방공사공단의 그런 재정 적자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방공기업의 노사 단협에 있어서의 노조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도 분석한 적이 있었고
또 지금은 출자 출연 기간까지 그런 적자 구조가 상당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실 쪽에서 저희 간사들하고 같이 그 분야를 지금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실 이전에 교수님께서 바톤을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맡은 부분이 사회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딱히 매칭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사회의 그런 불법 노조라든가 아니면은 불법 시위 등등 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이슈 한 5가지를 제가 꼽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되는 시장에서 그리고 또 급속히 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불안감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경제 한파까지 몰아닥친 상황인데요. 결국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 엔진을 다시 뜨겁게 달구고 또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대비한 그러니까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유연성을 갖추는 것 그리고 2번째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 2가지를 갖추기 위한 우리 사회의 체질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 2가지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연성을 갖춰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말씀하셨듯이 노동시장입니다. 지금 지난해 한참 떠들썩했던 노동개혁 이슈가 지금 조금 사그라든 느낌인데요. 사실은 노동개혁 법안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거 법안의 개혁이라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민망할 정도의 그런 법안이었고 사실 요란하게만 했지 지금은 거의 빈 수레 아닙니까? 지금 남은 게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거의 야당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이 법안마저도 거의 내팽개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노동 관련 어젠다들이 노사 자율에 맡겨지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법과 제도가 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에 다 적용이 돼서 노동시장을 구속화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노동 규제라는 건 엄청 엄격해졌고요. 그리고 노조는 막강한 파업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먼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노동시장의 정상화라도 돼야지만 유연성으로 가지 않느냐. 그 정상화라도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러면 노동 규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노동 노조의 그런 권력들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된다. 그 2가지 포인트만 잡고 가도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유연함은 그대로 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첫 번째 과제로서는 파견시장의 규제 완화인데요. 한국의 파견법에서는 파견 대상 업무가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또 파견 근로의 사용 기간이 2년 정도로 그것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 법상으로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 제외를 법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견법이 제정되던 1997년 이전에 수요 조사를 봤을 때도 거의 60% 정도의 곳이 대부분 그 제조업이었습니다. 그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만약에 파견법이 좀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면 의아의 용의가 있느냐라는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다수의 그런 제조업에서 파견 근로를 요구한다라고 의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내 하도급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일부 기업에서는 거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이게 생산 현장에서의 그런 많은 갈등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럼 그만큼 제조업에서는 그만큼 파견 근로를 원하는 게 아닌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137만 개 정도의 파견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파견을 무조건 금지하는 지금 32개 업종만 지금 허용이 되고 나머지는 금지시키는 그런 포스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허용하게 하자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2번째는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올해부터 정년 여자법이 통과가 됐고요. 근데 지지난해죠. 그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의원들이 회의록에 남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년 연장법을 통과시키려면 당연히 임금 피크제나 그런 임금 체계 개편이 돼야 되죠라고 자기들끼리 여야 의원들끼리 얘기했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 그건 나중 후속 조치를 하고 일단 연장법부터 통과시키자라고 분명히 약속하는 게 회의록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시행이 되고 지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뭐 청년 일자리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19대 국회는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당연히 연봉제를 취급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년여자법이 되면은 인건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금 체계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임금 체계 개편과 병행해서 임금 피크제를 함께 도입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런 일자리 경제, 일자리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대체근로 규제 완화인데요. 우리나라 노조법상에서는 그러니까 파업 중이죠. 쟁의행위 기간 중에서는 대체근로나 도급을 허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 점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점거 금지가 된 시설이 매우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들이 걸핏하면은 직장 점거 파업해가지고는 거의 생산도 안 되게 만들고 그걸 파업 권력을 이용해서 그 경영자한테 임금 인상이라든가 구조조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직장 폐쇄입니다. 그러면. 근데 직장 폐쇄를 할 경우에 그게 만약에 소송으로 갈 경우에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 사법부의 그런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어찌 보면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가가 그러면은 용기를 내서 직장 폐쇄까지 가겠냐고요. 그러면서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그러니 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지금은 그런 대체 근로 금지라든가 아니면 직장 점거하는 금지시설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 그런 등등 그런 법과 규제에 의해서 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막혀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는 게 맞지만은 지금 노사 간의 그런 힘의 불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는 파업을 강력하게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노조법에서 쟁의 기간 중에서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 점거 금지 시설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 구조 개혁 법안인데요. 조금 뜬금없는 얘기 같긴 하지만은 한국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건 인적 자본 덕분입니다. 그 기업도 그런 기업의 경쟁력도 그런 인적 자본 그리고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키우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학의 이슈율이 거의 62% 정도 이릅니다. OECD 국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할 정도로 상당히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근데 생산 현장에서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동 인력의 효율성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지 않는 문제인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가 대학 수가 급증했고 그리고 정원 수가 급증했고 또 한국의 그런 과잉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고등교육자 출신들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 간에 이렇게 비대칭 구조가 있기는 하지만은 또 저는 대학이 과연 다 있을 필요가 있는가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가 대학이 과연 산업 변화에 있어서 그럴 만한 인재를 지금 키우고 있는가 불러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장기간의 취준생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청년 실업자들이 있는 문제는 그냥 지금 당장의 실업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인적 자본에 있어서 그들이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그만큼 늦춰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과 그리고 또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또 이것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경기 침체에서 다시 실업으로 이어지고 이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한은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행법상 사립학교법에 의하면은 그런 뭐 부실대학이 자발적인 구조조정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이 해산을 할 경우에는 자녀 재산을 모두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사립대학의 그런 퇴로가 막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사립대학들이 경영 부실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라는 대학이 있으면은 자기네들 스스로 문을 닫고 하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법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대학 구조조정이 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법인 해산 시에 설립자의 출연금을 인정하도록 하는 대학 구조개혁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인제 관련된 법인데요. 기업인의 과감한 도전 정신과 기업 전략을 펼치는 그런 의욕을 꺾는 게 바로 배임죄라고 보고 지금 뭐 배임이라는 게 뭐 윤리 문제이기도 하고 민간 영역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걸 과연 형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이득액이 5억 원이 이상 되는 그런 때에는 또 가중처벌하는 특경법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닌가. 기업의 활동이 매 순간마다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뛰어야 하고 그리고 또 이 결과가 어떤 리스크까지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 그 부분까지 이해 못하고 무조건 어떤 그 행위만 보이면 배임죄로 빨리 끌고 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되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리스크를 안고 경영 판단했는데 그게 만약 흉악범 수준의 그런 범죄로 취급이 된다면 어느 기업가가 투자를 확대하고 또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배임죄에 적용시키고 또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배임죄 주체를 명확하게 한다거나 고의범인 경우에만 그렇게 배임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법과 형법에서 그 배임죄 부분에 있어서 좀 개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네 번째로는 지식법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저희가 장기적이고 상당히 폭력적인 그런 집회 시위를 떠올려 보면은 FTA 문제라든가 한치중공 희망버스 그리고 노동개혁 반대 시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그런 사안들인데 그걸 떠올려 보면은 사실은 그 이슈들을 뭐 대한민국이 대외적인 유연성을 갖춰야 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재정적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나 아니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이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 항상 발목 잡고 나오는 집단들이 고정적으로 형성돼 있다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1년 지연됨으로 인해서 259억 원의 그런 그 세금으로 그 건설 업체에 그 추가 비용을 내줘야 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국제사업을 지연에 따라 세금이 투입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외에도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적은 표 6번이나 아니면 표 7번을 보면은 집회 시 한 번에 의해서 상당한 규모의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있는데 최근 5년간 불법 폭력 시위로 총 18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법 폭력 시위가 물론 법치의 순위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평화적 집회 시위를 위한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폭력 시위 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조하는 것도 금지시키고 그리고 복면이나 마스크 금지도 착용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또 법치의 가장 기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훼손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영란법인데요. 또 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공정한 거래라든가 그런 투명한 경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런 여론의 요구를 위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데, 하지만 원안과 달리 그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리고 언론사 인직원까지 포함시키고 인해서 처음부터 위헌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근데 위헌 시비 문제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과연 민간 영역 해당자가 누구까지 과연 이런 형벌이나 법으로 다스릴 문제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지위 있으면서 법적 도덕적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사인이 윤리 강령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거든요. 공공성이 강한 어떤 업무를 한다고 해서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 요구도 될 수 있지만, 이를 만약에 법과 그런 법률로 해결하고 단죄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법 만능주의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물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9월에 시행하죠. 시행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청렴해지고 또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또 지금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또 내수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과연 그 권한이나 로비야 이런 거 상관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모두 김영란법을 적용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면은 정상적인 경제 그런 행위까지도 위축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법 적용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그런 법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국회에서 본인들이 뭐 법을 제정하면서 선출직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상당히 네, 우스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만약 개정을 한다면은 본인들이 스스로 개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바른사회 시민회의 그런 개정 법안으로 인해서 입법청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김영란법을 적용 대상에 추가시키는 그런 법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박인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지자체 어떤 작은 사안의 지자체 그런 이런 장들을 보면은 대부분 한 반 정도 이상을 지자체장의 그런 부은 인사격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경영할 것이냐, 어떤 지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할 것이냐, 그냥 지자체장의 눈치만 보면서 그들의 입만 맞추고 하는 그렇게 자리를 2년 동안 하고 가면은 과연 또 그 기업이나 그 공사라든가 아니면 출자 출연 기관은 또 적자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